올해 연합인포맥스 환율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전략 파트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승희 씨, 네네. 저 홍철이 오빠랑 방송 해보셨어요? 아, 저는 오늘 처음 봬요. 처음이세요? 네네네.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자주 나오고 싶은데 자주 오늘도 나오셔야죠. 네네. 오늘도 제가 나오는데 회사에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요? 어떤- 요즘 주식 시장이 되게 안 좋으니까 네. 괜히 제가 나와가지고 또 사고 칠까봐. 사고 칠까봐. 말 조심해라. 두 분 방송을 해. 저는 문홍철 파트장 팬이에요. 아, 정말요? 우리 또 국내에 또 채권 쪽에 또 쟁쟁한 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 우리 또 주간 전망대가 다른 데서는 안 다루는 네. 뭐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수다 뭐 이런 것도 그랬었죠. 있었고 해서 참 했는데 채권 얘기하면 조회수는 안 나옵디다. 안 나오는데 지금은 또 우리 문 파트장은 채권에다가 환율까지 같이 보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늘 사파라 그래. 저기 무협지에서 보면은 정통 그게 아니라 사파. 약간 곁에 있는 조금 색다른 내지는 뭐 어둠의 자식들. 근데 사파가 좀 악역을 많이 다른 하다가 길을 가는. 네, 너무 정의로운 사람이 주인공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사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자산 시장이 글로벌리 다 흔들리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댑니다만 역시 제일 큰 거는 예, 연준이 지금 크게 돌아요. 그렇죠. 예,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문 파트장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듣고 싶어서 예, 자 승희 씨가 궁금했던 거 다 여쭤보세요. 네. 제가 궁금해요. 뭐 당연히 FOMC 예. 결과 어떻게 나올지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 아. 받을지 그냥 이걸로 그냥 모든 질문이 반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죠.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아침에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단을 만든 게 그 연준의 긴축이지 않습니까? 크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와서 혹은 코로나가 와서 뭐 시장이 안 좋았다면 그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러한 어떤 사단을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뭐 사람이 만든 거는 또 사람이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기대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연준의 풋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풋옵션을 우리가 사는 게 좀 주식이 안 좋을까 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굳이 내가 풋옵션을 안 사도 연준이 주식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마치 이제 풋옵션 같은 역할을 이제 연준이 해주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연준의 풋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식이 미국이 특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연준 풋이 이제 언제 나오냐 이런 연구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저도 시장을 이제 많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이 패턴을 보면은 연준의 풋이 나오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즉 쉽게 말해서 주식 이 정도 빠졌다고 예. 갑자기 또 말 바꿔서 우리 금리 천천히 올릴게요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다. 아직은 그런 것 아직은? 같고요. 뭐 과거에 이제 패턴상 봤을 때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약 15% 이상의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제 풋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고 또 죄송합니다.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감사하게 굉장히 듣고 중요하니까 있습니다. 이제 어떤 패턴상으로서 이제 그렇군요. 활동을 좀 해보셔야 될 거,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연준은 주식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이 회사채 시장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회사채 시장은 우리가 볼 때 국채, 미국채 대비해서의 이제 금리 차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리 차를 봤을 때 아직은 그 풋을 제공할 만한 그런 금리 차 수준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금리 차 저희들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원래 크레딧 스프레드하고 주가가 원래 같이 갑니다. 늘 이제 같이 가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괴리가 좀 났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사람들이 왜 이제 괴리가 나냐? 그 괴리라는 게 이제 어떤 괴리냐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이번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많이 올랐는데 뭐 회사채 스프레드는 이제 그거랑은 조금 이제 별개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하고 주식을 좀 끌고 가는 성장주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전통적인 산업이거든요.
이 채권 시장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IT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잘 사질 않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IT 기업이 끌고 가는 장이니까 이 주식이랑 회사채 시장이 좀 괴리가 되는 면이 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문파트님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요? 예. 조금.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회사채 시장은 주가가 저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 투자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나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어떤 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 연준이 좀 더 발벗고 나서서 대표적으로 이제 2019년 1월 4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9년 1월 4일에 이제 그때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주가보다도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그때 파월 의장이 그 경제연합회 그 포럼에 이제 나와서 시장을 좀 달래는 표현을 이제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 대비해서 지금 혹은 그때 주가가 이제 빠졌던 거 대비해서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예, 제대로 예, 이해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하십시오.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장 시장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답변은 아닐 것이다. 예, 제 생각이고요. 아, 예, 이제 우리. 뭐 이제 까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뭐 몇 가지 패턴, 과거의 패턴이랑 네. 지수를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뭐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터프가이 문홍철 파트장이 네. 오늘 무슨 저기 뭐야 맞선 보러 나온 사람 같이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 아, 원래 조근조근한 스타일 아니세요? 안 저래. 아, 정말요? 지금 그럼요? 완전 날 것인데 오늘 승희 씨하고 지금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저거 얼굴 빨개지고 막 아유, 이상해.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아, 시장 수상하다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라 강하게 네, 시장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제가 조근조근 얘기를 해야 될 것 편하게 같아요. 가게 되죠. 네. 많이들 이제 좀 심란하시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제 네. 상견례는 끝났고 네. 우리 또 날 것으로 갑시다 문 파트장님. 그럼 안 지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천하의 문홍철을 들다 놓고 예. 과연 금년에 4번 할까요? 예. 무슨 뭐 도이치는 7번 금리 올린다는데 그럴까요? 뭐 25bp가 아니고 50bp 할까요? 다 쓸데없고 예. 까보면 아니까. 예, 그렇죠. 뭐 며칠 남은 것도 아니고 예. 까보면 아는 거니까 됐고 진짜 알고 싶은 거. 예. 야들 와 이라는 것 같아요. 아니 일부에서도 뭐 제가 좀 과하게 흥분을 했습니다만 무슨 네. 뭐 평균 물가 목표제 인플레이션 도입하고 뭐 이놈의 양적 완화 내지는 완화적 통화 정책 영구적으로 갈 것 같던 애들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안면 싹 몰수하고 지금 뭘 노리는 것 같아요? 장 빠지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 거지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상에 너무 풀린 그 뭐 과잉 유동성이 이렇게라도 해서 유동성이 쭉 마르기를 원해요. 얘들이 뭘 원해요? 진짜 이래가지고 인플레 잡힐까?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고 이제 사파적인 대답이 있는데 전 둘 다 듣고 싶습니다. 둘 다 들으시랍니까? 네. 교과서 먼저 들을까? 네네. 오케이. 교과서. 교과서는 이제 워낙에 GDP 대비해서 연준의 밸런스 시 너무 과도하게 풀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추가 유동성을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정책 여력을 늘 확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미리 금리를 좀 올려놔서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기준금리 선물 커브나 뭐 기타 향후에 이제 채권 시장 사람들이 거래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미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따르면은 2024년에 뭔가 큰 사태가 나타나는 걸로 프라이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준이라면 어차피 좋은 시기가 계속 뭐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내려야 되고 돈 풀어야 되는데 좀 줄였을 때 위로 줄이자. 이게 아마도 교과서적으로 좀 답할 수 있는 네. 문제일 것 같고요. 사파를 길게 들어보고. 사파는 네. 사파를 길게 할까요? 네네. 짧게 사파 해야 길게. 되는데. 네. 사파는 이제 첫 번째는 인사권자가 파월의 인사권자는 대통령과 민주당이겠죠.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현재 올해 중간 선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중간 선거의 지지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를 잡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바이든의 지지율을
대놓고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쪽쪽 떨어지는 게 네.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유동성을 감아 올리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물가를 특히 잡는 데는 유동성을 잡는 게 가장 쉬운 거니까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 어제였나요? 누가 이제 재밌는 차트를 보내줬는데 네. 뭐 트위터에서 네. 그 차트가 이제 뭐였냐면 그게 이제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주가 지수하고 노동 시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는 참여율 예. 두 개를 이제 같이 보여줬는데 주가가 나쁠수록 참여율이 올라온 겁니다. 주가가 나쁠수록 일하러 나온다. 예. 어. 그러면서 혹시 연준이 긴축하려는 이유 하면서 올렸어요. 아. 일하러 나와라. 모두들. 이제 좀 주식 좋으니까 다들 일은 안 하고 그냥 막 주식만 하고 집에서 있으려니까. 이게 저도 사실 2007년 그때 이제 일할 때 많이 겪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일해봐야 너무 박탈감이 든다. 혹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야, 난 천재야. 이러면서 뭘 일하냐. 그냥 부동산 투자 좀 하고 주식 투자 좀 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러면서 그만두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 네, 많았습니다. 이 엄청난 작년에 Great Resignation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퇴직.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를 이제 저희가 401k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주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나 지금 은퇴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는데?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은퇴를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파스럽다. 그렇다면- 채팅방에서 다들 그러셔. 사파스럽다. 사파적 근데 이해 재미나네요. 근데 공감하시면서 재밌게 듣고 네, 계셔. 네, 네. 주가를 네. 그리고 부동산을 그냥 한번 그냥 박살 내는 거죠. 부동산을.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동 시장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죠. 임금을 이제 올려줘야 되고 임금이 막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서로 주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약간 이런 초입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쉬고 있는 위기 전 대비해서 거의 200명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에 돌아오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들어오게 해서 노동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인플레가 잡힐 거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진이님이 지금 예. 바로 네. 반문을 하셔. 예.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있었는데요. 네. 나 굳이 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 한번 제가 유권자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슈퍼에 갔는데 슈퍼에 갔는데. 이게 너무 비싸. 이거 다 바이든 때문이다. 당장 체감하는 생활 이러면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에서 이렇게 뭐 슈퍼마켓에 가는 사람이랑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많겠습니까? 슈퍼 가는 사람이 많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물론 최근에 많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는 적죠. 전체 보면은 적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 코인이나 주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파월 때문이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파월을 희생양으로 이렇게 삼고서 자기는 이렇게 뒤로 쭉 빠진 다음에 이거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에 대한 책임의 주체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희생양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은 잡히면 이제 지지율은 바이든이랑 민주당이 잡아먹고. 야 그림 좀 나오네. 작년에 그때 파월하고 라일 브레나드 두 사람 같이 네.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네. 한참을 면담했다는데 그렇죠. 브레나드하고 한 시간 반을 했다든가. 예. 아마 이랬을 것 같았어 씨. 지금 문파트장 그런 어떤 가설을 적용한다면은 네. 라일 브레나드 보고 당신 의장 시켜줄게. 인플레 제대로 한번 때려잡아 볼래? 또 머리 좋은 브레나드가 그러면 욕은 제가 먹고 공은 그렇게 내가 곰이고 네. 왕서방 하려고 네. 싶었던 거고 네. 파월은 뭐 시켜만 주신다면 뭐 이래 된 거 같아. 네. 그럴 수도 있네. 네. 맞아.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서 파월을 안 친 이유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들 많이 그래서 써졌던 많이 기억이 나왔었죠. 나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딱 맞는
말을 파월이 이제 해줬을 거고 제가 볼 때 누가 뒤에서 큰 그림쟁이가 있어가지고 그림쟁이. 그림쟁이. 전체 화가가 이제 사파적 그림을- 표현이네요. 빅픽처. 네, 빅픽처를 좋은 얘기로 하면 빅픽처를 이제 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네, 뭐 인플레를 잡든 뭘 위하든 간에 아니면 길게 보든 간에 지금 미국은 올 한 해 그리고 당분간 네. 달러가 강한 게 좋아요. 달러가 약해지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것도 또 교과서 사파가 나뉘나? 난이죠. 아, 이것도 다 들을게요. 네. 이것도 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파만 얘기하겠습니다. 사파만? 그래요? 네, 사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일 타겟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걸 다 갖고 싶지만 그건 욕심이고 네. 이제 몇 가지를 우선순위로 두고서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되면 나머지가 좀 덜해도 취해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행복하게 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제일 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놓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그럼 달러를 봅시다. 달러가 어때야 인플레가 잡힐까요? 달러가 강해야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 물가도 낮아지고. 수입물가도 잡아지고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통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긴축적 효과를 가지고 있게 돼 있거든요. 뭐 돈값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예. 돈값이 비싸진다는 건 꼭 긴축이죠. 음.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정부는 아마 절대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든 우리는 환율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런데 이제 속마음으로는 아마 미국이 늘 했던 레토릭은 있어요. We want strong dollar. 그렇죠. 뭐 그 말은 있었는데 네. 그 스트롱이 꼭 환율적인 측면의 스트롱이 아니고. 저는 그 스트롱을 이제 reliable, 신뢰성 있는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말 스트롱. 밸류가 이제 스트롱한 거를 이제 분명히 원치 않겠는가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예. 그러면 바로 또 물어봐야지. 네. 그럼 우리 1200원 안심 못하네? 뭐 1200원이 되게 중요한 기술적 라인이긴 아니 한데 작년에 문파트장이 채권 부문이었어요. 외환 부문이었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까 소개하신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예. 올해. 환율. 네. 대한민국 최고 환율 애널리스트한테 묻는다. 아니, 최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얻어 걸려서 제가 2021년에 거의 대부분 이제 달러 약세를 많이들 보셨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예외적으로 각 달러 강세를 이제 외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뽑아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제가 아무래도 달러가 좀 강세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연준이 스탠스를 연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긴축적인 태도를 바꾸려면 뭔가 크게 이제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과거의 패턴상 이제 늘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당분간 긴축적인 태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좀 있어 보이고요. 신흥국 통화들 대비.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달러 가치를 보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위안화는 일반적인 그 경제 이론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어떻게 되니까 원화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과거의 패턴이랑 다르기 때문에 한때 붙어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위안은 되게 세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위안이 센데 왜 원화가 약해?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지금은 원래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그게 맞고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 그게 맞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달러 가치의 반대쪽에 있는 것 중에 이 영연방 국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호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원래 미국보다 통화 정책에 더 선행을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랑 호주가 사실은 되게 긴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보다 파운드나 뭐 호주 달러가 또 세요. 뭐 좀 덜 약하거나. 그래서 달러가 의외로 안 세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원달러잖아요. 그 원달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은 달러의 강세를 온전히 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특히 수출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수출은 최근에 절대 수출은 되게 높지만 이제 YOY로 저희가 이제 성장률이나 혹은 전월 대비해서의 이제 성장세를 보는데 수출의 이 성장세는 분명히 속도가 조금 꺾이는 흐름이 사실 작년 5월, 6월에 이미 고점 치고 수출은 성장세가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는 하는데 총량이 그 총량하는 게 이렇게 증가하느냐 이렇게 증가하느냐를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계속 천천히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원달러 환율은 좀 상반기 중에는 약간 상승하는, 그러니까 원화가 좀 약세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볼 아니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관세청 예, 20일까지 나오죠. 1월 20일까지 수출입 예, 통계 나왔잖아요. 네네네, 56억 불이에요. 적자가. 예, 수입이 수출도 많이 늘었지만 수입이 더 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20일까지 마이너스 56억 불이면은 이거 마지막 그 하순 열흘 동안에 암만 밀어내기 해도 이거 플러스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12월 1월 2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무역 수지라는 거는 이제 수출과 수입을 같이 고려한 거고, 저희는 이제 환율을 볼 때는 사실 수출 하나만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수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출 하나만 좀 보고 있고, 무역 적자라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이제 적자라고 하면은 이제 원화가 약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수출 하나만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환율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적자라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달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12월에 이제 오미크론이 좀 참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원래 우리나라 수출의 패턴을 보면은 팬데믹이 강해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팬데믹이 약해질수록 수출이 감소합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면 당연히 공산품 소비를 하겠죠. 한국은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 나라고 서비스 네. 수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오히려 오미크론이 12월에 참고를 했던 거가 혹은 1월 달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수출을 감소 속도를 좀 늦추거나 오히려 약간 반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대만의 수출 신규 주문을 좀 봤는데 12월에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행지표거든요. 수출의 선행지표. 원래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수출 성장세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수출 신규 주문이 이제 반등을 한 게 이제 나와 있어서 저희도 우리나라 수출이 뭐 그래도 약간 좀 덜 감소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네. 뭐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누가 엔데믹으로 가는 뭐 마지막 변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고려한다면 뭐 긴 흐름은 저희는 좀 수출은 한국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야기 좀 더 예, 들어가 보면 한은 이제 다음 금통위에서 예. 어떤 걸 가지고 나올지 예.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한은에 대해서 사실 지난 1월 달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게 사실 거의 13년 만이었는데 뭐 사실 저도 의외였고 이렇게 강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 네. 이제 이것도 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은 총재님의 임기가 3월까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5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뭐 이제 임기도 끝났는데 총재 임명하고 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채권시장 사람들은 뭐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통위원장인 한은 총재 자리가 이제 공석일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통위원 중에 이제 한 분이 금통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요. 현재 한은법에 의하면 대행인가요? 대행이죠, 일종의 대행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부총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 금통위원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오, 올라가시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주상영 의원이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 이분은 이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혼자 나서서 동결해야 된다고 그러셨던 반대하셨던. 그 혼자? 네, 그 혼자 네. 원래 계속 반대하셨어요. 금리 올릴 때 지금까지. 계속 소수 의견 쪽이었구나. 네. 이분이 네. 이제 금통위원장이 되면은 뭐 조금 올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채권 시장 내에서의 뭐 그렇다고 네. 그게 가격에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음. 그냥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야 이거 3월 달에 총재 임기가 끝나니까 2월 달에 올릴 거야. 네. 또 올릴 거야. 이렇게 미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네. 야 무슨 3월에 대선이고 이제 가실 분인데 뭐 그렇게 임기 말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냐. 모질게. 네. 그것도 2번 연속이나 올리는 건 좀 너무하다. 음. 게다가 이제 저는 사실 최근에 주택 가격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음. 주택 가격이 조금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 굳이 급하게 올릴 필요 있겠냐? 그래서 저는 뭐 2월 달에는 동결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네, 아니 근데 지금 연일 뭐 국채 선물은 연일 아직까지 도저히
국채 선물 자체가 바닥을 못 찾는 느낌이던데.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안 좋지만 채권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금리가 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금리가. 그러고 있죠. 그 왜 채권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이 정도 국고채 네, 네. 뭐 요 정도면은 네. 이게 기준금리 어느 정도를 반영한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지금 6개월 내 한 1.5회 인상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이죠. 6개월 내 1.5회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는 10년물에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10년물. 단기물 쪽이야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뭐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계속 추경, 뭐 적자 국채 발행, 재정 지출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거 나라는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은 이번에 음. 부양책이 좌절됐죠. 거의 뭐 좌절된 상태이고 뭐 다른 저 뭐 빌드백 배터가.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재정 적자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쓸 수가 이제 없다. 줄이자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거의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돈 계속 이제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좀 유독 그 장기물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채권 시장 사람들은 3월에 대선이니까 야 대선 때까지는 이거 계속 돈 쓰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장기물도 같이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특히 나스닥 쪽에 기술주 성장주 이쪽이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즉 결국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맞는 말입니까? 뭐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그렇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가 이제 차트를 뭐 제가 주식을 잘 모르지만 이제 계속 차트는 보거든요. 근데 그 기술주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이제 초과 성과하고 미국채 30년이랑 거의 똑같이 갑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채 30년이 금리가 떨어질수록 떨어질수록 성장주의 초과 성과가 가치주 대비해서 더 좋습니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뭐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이제 주식에 있는 거고 사실 이번 밤에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자다가 누가 트위터로 장중 5%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자다가 그 트위터를 어떻게 봐요? 이게 트위터가 이제 계속 밤에 울리거든요. 알람을 켜놓고 자세요? 오. 그리고 이제 그러시구나. 밤새 그거를 체크를 해야 제가 이제 아침에 시황을 보면서 아 그럼 원래 일부러 켜놓고 자시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려고? 피곤- 좀 아침 회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까똑 하듯이 우와. 그러면 트위터 그러나? 좀 강하게 보면은 좀 제가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장중 5% 마이너스가 나는데 감아 올렸던 적은 최근 40년 동안 3번밖에 없었다. 언제예요?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네. 제 어쨌든 스크래치가 그만큼 희소한 그만큼 희소한 상황이다. 사건인데 네.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감아 올렸어요. 어제 모처럼 이마롤 선생이 나왔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인데 예. 이제 그렇게 그 주식 시장이 그럼 왜 감아 올렸냐? 그 트리거가 됐던 게 2년물 입찰이었어요. 트레저리 2년물이 어제 입찰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왜 2년물 입찰이 어제 잘 됐는지를 잘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제 2년물 입찰이 그 미국채 쪽에서 마켓에서 좀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감아 올렸고 이제 또 하나의 2년물 트리거는 수익률이 확 떨어지면서 2년물 수익률이 이제 원래 2년물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그만큼 못 올리겠다는 채권 시장에 그 프라이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하나 작용했던 거는 그 JP 모건인가요? 그 콜라보비치가. 분석가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이 더 디페라 해서 이제 그게 또 영향을 같이 미쳤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 2년물 수익률이나 뭐 이거나 그리고 되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이었었죠. 네. 지금 현재 200일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 같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그 시장과 중에서도 관련이 실질 금리가 예, 딱 해바뀌고 나서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게 아니고 그걸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뭘 해석을 해주셔야지. 뭐 그 좀 실질 쫄만한 금리- 상황이다 내지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든지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쫄만한 상황입니다. 쫄만한 상황이다. 물론 이 실질 금리의 절대 레벨은 여전히 굉장히 낮습니다. 그 실질 금리라는 게 이제 그 저희 채권 시장에서는 물가치 금리를 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물가연동체, 팁스. 물가연동 국채가 있는데 이 물가연동 국채가 사실은 거의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밑에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둘 중 하나인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커지거나
아니면 명목금리가 올라갈 때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명목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고 오르긴 했지만 10년물 1.8 근방에서 딱 막히는 느낌.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 연준이 긴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연준의 긴축은 곧 실질 금리를 올리는 거고 경제는 실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바로 긴축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반적 유동성 긴축에 대한 걱정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성장률과 물가가 바로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늘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가 오르면 실질 금리에는 바로 반응을 해요, 얘네들이. 실제 어제 PMI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식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연준의 긴축만 반영한 거고 펀더멘털 2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펀더멘털 반영까지 시작되면은 이거 한번 지옥 더 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PMI 지표들. 저희들은 사실 이제 선행 지표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PMI 지표들이 최근에 특히 미국 소매 판매도 12월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고. 지금 이번 주에도 이제 뭐 주요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게 계속 지표를 잘 안 보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가시고 그래. 지표가 나빠야 오히려 완화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펀더멘털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저도 마음에 많이 좀 걸린 내용들입니다. 아까부터 지금 저 화면에 뭐야? 저도 궁금했어요. 저 심란한 그림이 하나 떠 있는데 뭔 말씀하시려고 저걸 가져오셨어요? 저기 노란색은 보니까 연방 기금 금리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머리카락은 뭐예요? 저 지렁이처럼 있는 것들은 그 해당 시점에 채권 시장 사람들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당 시점에 조사한 겁니다. 예상한 거. 채권 시장 사람들이 예상한. 근데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뭐냐면 연준이 완화적일 때는 채권 시장 생각보다 연준은 더 완화적입니다. 채권 시장은 연준보다 더 완화적이다. 아니, 반대요. 아니. 연준이 채권 시장보다 더 완화적입니다. 채권 시장보다 훨씬 더 완화적이다. 완화적일 때는. 완화적일 때는. 반대로 긴축적일 때는 채권 시장 사람보다 연준이 더 긴축적입니다. 싹 안면 몰수하는구나. 그러니까 연준의 태도가 굉장히 강하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드려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아니. 이제 문바트장 내가 어떤 부분에 빵 터지신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나 이거 눈에 다 돌아서 미치겠어. 채팅방에. 내 겨털이 와 저기 있노 요즘. 아유, 예. 그러니까 저 시장보다 연준이 완화적일 때는 훨씬 완화적이고. 네네네. 그런데 또 긴축적으로 돌아서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강경하다. 더 강경합니다.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일부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저도 당장 요 며칠 뉴스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빼놓지 않고 계속 나오고 계속 있거든요.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 뉴스가 이미 뭐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뭐 12월부터 사실 11월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었었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내용은 푸틴이 가스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그거는 가스 가격과 유가와는 분명 관련이 좀 있는데 주식이나 최근에 위험자산 시장이 조정받는데 그 뉴스를 끌고 오는 거는 저는 약간 설명을 위해서 좀 가져온 재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납득할 설명이 그렇죠. 필요하니. 난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분명히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죠. 다만 이게 진짜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약간 그거는 물음표? 가져온 요소가 아니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파트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미국 특히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를 잡는 것이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 정책의 제1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기름값 오르면 안 돼. 그죠? 그렇죠. 유가 오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게 유가가 여기서 더 뛰지 않고 안정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진짜든 아니면 신용이든 간에 뭔가 뭐 터졌다 하면은 천연가스하고 유가가 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을 수 있냐는 그러니까. 이슈가 있죠.
그러다가 뭐 대사관에서 다 철수하라고 전투는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데.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나토가 동유럽 쪽에서는 일단 완전히 좀 발을 빼기를 분명히 이제 원하고 있고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그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한중에 들어갈 때 유비한테는 한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조 입장에서는 이거 한중이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방어선이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이거 뭐 거리도 너무 멀고 일리 있는 말씀이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들이 좀 이제 있거든요. 저는 사실 러시아가 여기서 절대 안 물러난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약간 푸틴과 잘 타협을 해서 좀 모양새 좋게 발을 빼는 게 현재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원하는 쪽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잘 되면은 뭐 푸틴도 좋고 뭐 유가나 가스 가격도 어느 정도 뭐 덜 올라갈 거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뭐 괜찮고 뭐 그런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나. 또 푸틴이 현재 노르드 스트림 2를 장악하고 있고 노르드 스트림 2는 현재 독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허가 내주는 쪽에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푸틴과 잘 협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좀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갈등 관계가 막 극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불쌍한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신용 스프레드 한번 좀 동향. 우선 신용 스프레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그 개념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차트가 아마 제가 준비한 게 있는 게 하는데 그 신용 스프레드라는 거 이제 미국채 대비해서 회사채가 이제 가상금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뭐 코픽스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스프레드로 가상금리로 대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프레드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가실 때 가상금리를 높게 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채 스프레드를 이제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회사채가 국채보다도 금리가 높은 거죠. 보통 높은데 그 높은 정도가 심해진다. 그럼 이제 뭔가 사단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어떤 상황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좀 벌어졌어요. 좀 벌어졌는데 이게 막 연준이 나서가지고 풋을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그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었을 때 배 띄운다고 지난 한 2년 동안 증시에서는 엄청나게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IPO가 엄청났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회사채도 엄청 찌그냈죠. 네. 원래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세요? 사실 연초에 금리가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새해 시작하자마자 회사채 발행이 미국에서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는 뭐 사실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올해 모든 사람이 다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발행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좀 늘었었는데 올해도 발행을 좀 땡겨서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채 발행이 미국에서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그 일종의 규제 자본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좀 늘리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채 금리도 조금씩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좀 올랐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좀 늘리고 있죠, 확실히. 금리가 진짜 오르면은 아유 그때 발행하길 잘했다 이럴 거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별로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아이씨 그때 누가 발행하라 그랬어 이런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금리 오른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면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발행을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문파트장께서 지금 채권 애널리스트들 중에 이렇게 그걸로 경력이나 나이로 줄을 세우면은 어디쯤 서요? 제가 좀 고인물에서 이제 썩은 물로 넘어가는
벌써 이 위쪽이요? 위쪽입니다. 상당히 위쪽입니다. 굉장한 시니어. 상당한 시니어가 돼버렸습니다. 예. 내 밑으로 다 집합하면 꽤 서겠네. 아이 뭐 그런 거 요즘 하면 안 되니까요. 네.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아니 네, 그런 거 됩니다. 그러면 코인 하셔? 저도 이제 하다가 요즘 좀 저도 막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코인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린 역시 다 연결돼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알죠. 네, 저도 좋아지면 좋은데 코인도 좀 안 좋습니다. 초기에 코인에서 재미 보셨잖아. 그건 그죠? 굉장히 옛날이고요. 옛날 얘기. 굉장히 옛날이고. 그 이후에 2017년 이전이에요 그러면? 예, 굉장히 그 전이고. 네. 그때는 이제 호기심 때문에 했었고요. 호기심 때문에. 최근에 좀 오를 때 예. 저도 이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이렇게 막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들고 계시고. 그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데 네. 뭐라고요? 요즘 그 정신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주식이랑 코인이 너무 많이 이거 빠져가지고 투자 때문에? 네, 배우자랑 싸우고 괴롭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정신 상담 의가 상담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주식 앱을 빨리 지워라. 앱을 지워라. 그냥 가격을 보는 순간 이게 심리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정확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희 씨 이제 우리가 여쭤볼 건 대충 다 여쭤본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요? 여쭤보고 싶은 언제 거. 다시 코인 들어가실 건지 이런 거 여쭤보면 안 되겠죠? 네. 일단 다음에 답변해 주시려고요? 네. 그럼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다 안 좋지만. 네네. 코인은요 굉장히 그 유동성에 민감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 모델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델?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패착은 제 모델을 믿지 못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이면 늘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훈을 좀 느꼈는데 연준이 이 다음에 언젠가 채권 시장의 선도금리 상으로는 2024년으로 나오는데 너무 보나요? 너무 먼 미래긴 한데 좀 뭐 존버라고 하시죠?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 쌀 때 사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죠, 이제 그때 다시 올라갈 테니까. 어디 썸네일 보니까 요새는 존귀하게 버틴다라고 얘기하더만. 어디선가 얼핏 봤던 것 같아. 좋네요. 그래서 존귀하게 버틸 예정이고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존귀하게 버틸 INTP님, 인TP님 저렇게 매력 쩌는데 총각이라니요. 지성미도 넘치는데 이러시네. 우리 문파트장 보시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식도 좀 들고 계십니까? 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요즘? 굉장히 이제 심란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대로 앱을 일단 지우고 가격을 근데 이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보여야 되다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보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화면에서 그래프 같은 거 좀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채권을 보다 보니까 채권이랑 외환만 계속 이제 보고 주식은 최대한 조금 이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시네요. 동지가 느껴집니다. 동지가 느껴지시죠? 근데 안 보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저 심정 아는데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한데 리포트를 쓰든 방송을 하든 어쨌거나 준비하려고 이렇게 자꾸 리서치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자꾸 이 포지션 걱정이 막 깊어질 시기인데 지금 여기 가슴이 여기에 뭐가 이제 있어요. R이 있습니다. 여기. 맺히는구나. 그런 거 있으신가? 여기 R이 맺히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R을 어떻게든지 조금 내려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명상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제가 사실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참 내향적이라는 문홍철 파트장하고 방송 울렁증 있다는 강영현 부장하고 죄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방송을 하고 이게 아나운서가 업인데도 내향적이에요. 저도. 승희 씨가 그 내향적인 CEO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MBTI의 I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좀 내향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취미 생활을 좀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뭐 유튜브나 혹은 뭐 실제로 좀 해보는 쪽으로 가면은 좀 다른 생각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저는 준비하시는 중이세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많이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소장님은요? 갑자기 네? MBTI에서 I세요, E세요? 내향적 아니면 외향적? 저 뭐 보시다시피 외향적이죠. 보시다시피 이거 시작하지. 너무나 당연하게 보시다시피 외향적인데 그러시구나. 뭐 이렇게 저기 마음도 잘 상하고 예. 서름도 잘 타고 잘 삐지기도 하고 뒤끝도 좀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E랑 I랑은 상관없고요. 어느 사람이나 오히려 I인 사람이 더 뒤끝없고 별로 안 삐질 수도 있고요. E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중에 빠뜨린 거? 뭐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 저는 사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뭐 기업에 대한 분석 뭐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축구하러 나가는데 축구의 룰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이해, 나의 심리에 대한 이해, 자기의 어떤 정신이나 감정을 좀 잘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작 이 투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때일수록 좀 더 이제 내면을 되돌아보고 아 내가 왜 이럴 때 이런 식의 투자 판단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은 나중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리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래서 우리 파 팀장님이 말씀하신 의사분을 모시자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네. 말씀드리면 네. 그 의사분이 그 마지막 줄에 뭐라고 쓰셨냐면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라고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더 본인의 경험이시구나. 그분도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신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나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 주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첫 시련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톡톡히 내는 수업료 내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분명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 오늘 장 열리면 또 미국 증시가 어떤 식의 또 이거는 뭐 서커스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난장판이죠 요즘은. 아싸리판. 네.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어쨌거나 좀 잘 견뎌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번 이제 어차피 시장을 떠나실 거 아니라면은 한번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벌어도 내보다 더 많이 번 사람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이러면 이래서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이 투자라는 걸 시작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 잃는 거에 비해서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희 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하셨습니다.